안녕하세요. 네, 성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인간 사이의 환경과 행복 단원 중에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 인생의 목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화면 넘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같이 시작.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 필요한 행복 관련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어떤 것,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너,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 그리고 넓게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행복 관련 정책은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인간과 행복,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과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활동입니다. 소위 활동.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한번 여기서 키워드, 행복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사랑, 좋습니다. 건강, 선물, 아버지, 콘서트 등등이 있는데 선생님 여러분 콘서트 보러 간 적 있나요? 선생님 콘서트 보러 가서 행복했어요. 예전에 이제 악동 뮤지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상품권, 네, 행복, 엄마를 떠올리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행복하다, 영원하다라는 말에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이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너무 빨리 시간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단어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은 이런 걸 썼습니다. 나는 행복을 우정여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자, 우정여행이다. 우정여행. 자,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들이 행복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행복했습니다. 지난 그 여행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상당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맨날 수업만 들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여행 썰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친구 8명이서 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첫 이제 다 같이 떠나는 첫 네, 여행이었는데 큰 규모의 여행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솔직히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한 10시간 타고 내렸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이 우리의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해오셨습니다. 학생들 어디 가나. 예. 근데 이제 친구 한 명이 되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 아저씨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우리 여기 편하려고 온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우리 고생하라고 왔습니다. 편하게 여행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와, 이 친구 멋있다. 이 친구만 믿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그 명함이라도 한 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이렇게 우리가 걷다가 버스를 막 기다렸는데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뭐 그때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명함을 받았던 자신 있게 얘기했던 친구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그래서 그 아저씨가 다른 택시 기사분을 모셔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아저씨와 아주 편하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저씨를 뭐라고 불렀냐?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나이스 가이라고. 예, 나이스 가이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도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여행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명에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모이는 친구들은 4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좀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10대를 굉장히 즐겁게 친구들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행복의 순간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행복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행복인데요. 자, 동서양의 행복.
나눠서 이제 설명해 볼 건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볼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석가모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 출생 지역은 어딜까요? 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라고 할게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 자,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죠. 자, 종이 쳤는데 자, 종소리만 보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와서 이 종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기쁨의 종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플라톤의 제자로 이제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지학자라고 불립니다. 범지학자. 네, 넓을 범자를 쓰죠. 이제 물 숫자를 써서 이렇게 범지학자 이 범자를 쓰는데 굉장히 넓은 학문,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전공을 합니다. 뭐 전공이라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이때 얘기하는 이제 박사죠. 박시갈 박자, 박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까지 다루냐면 수학, 자연학,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뭐 제작술까지 뭐 시를 어떻게 만드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까지 막 전개할 정도로 굉장히 강범위한 학문을 다뤘던 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자, 여기서 이 말한 행복,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행복을 그대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죠. 잘 존재한다라는 거야. 잘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죠. 선생님, 잘 존재한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그러면 잘 한다라는 것. 목적론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자, 이거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토리를 한번 볼까요? 도토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도토리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도토리가 잘 자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도토리, 그렇죠.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땅에서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목적이 존재합니다. 뭐 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잘 베는 거죠. 잘 베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이 존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네, 그 모든 존재의 기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에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 목적은 뭔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지식만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기르게 하는 게 선생님 수업의 목적이에요. 이 지혜를 기르게 되면 나중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좀 커서 이제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될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게 되면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지혜는 여러분들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가 탁월한 상태.
즉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석가모니 가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인물 소개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인도 왕의 아들.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탄생설화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었죠. 그렇죠.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석가모니, 즉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도 선인이 찾아옵니다. 선인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두 개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운명이냐?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면 전 세계를 통일할 전륜 성왕, 전 세계를 통일할 성왕으로 자랄 것이고, 두 번째 운명은 뭐냐면 인류의 스승이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출가를 하게 되면,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하게 되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불타가 될 수 있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탄생설화도 참 재밌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는데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7발자국을 걸어요. 7발자국을 걷고 나서 그 갓난아이가 7발자국을 걷고 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존귀한 존재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오자마자 우리 부처님께서 수액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아 독존, 나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홀로 존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모든 개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바로 존귀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7발자국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계라고 얘기합니다. 3계. 천상, 인간, 지옥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3계, 천상, 인간, 지옥계가 고통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존귀한 존재인 내가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발자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과 함께 보셨을 거예요. 이 7발자국은 즉 육도라고 불리는 지옥도, 마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등의 어떤 육도라는 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인간은 이 윤회의 고통에 빠져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고통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인간은 왜 괴로운 상태, 왜 고통을 당하는 상태인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집착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 무상하고 무아, 변하지 않는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가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각반을 돌아다니 보면서, 여러분들 영원한 게 존재하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7반 정도가 영원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반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영원한 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BY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 세븐이었는데, 그때 노래가 영원히 BY.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그때 반 학생들 다 터졌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웃기고 싶습니다. 영원히 BY.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BY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는 항상 전성기만을 누리는 BY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상은 항상 무하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이란 존재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불변의 어떤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첫사랑이랑 그때 364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한 6개월을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빠져든 게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철학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그 책을 농담인데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불교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첫사랑이 영원히 나를 사랑할 것 같아. 그런 상상 속에서 꿈을 꾸고 결국 깨어나 보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여자친구는 지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 여자친구에 항상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고통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선생님 종교는 이제 천주교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에 대한 어떤 눈을 좀 뜨게 된 것 같아요.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좀 깊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교과서는 지금 통합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상세한 지식들이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었고 이 파트는 윤리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리나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사시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사시대 누굴 피해야 됩니까? 사나운 짐승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피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 뭐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할 만한 존재가 있습니다. 선생님 좀 약간 존경하는 사람인데 베어 그릴스가 있어요. 거의 선사시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보다는 좀 더 발달된 생활이긴 하지만 사나운 짐승을 피하고 자연재해를 피하면서 의식주를 자연 상태,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 때 행복은 행운과 거의 같습니다.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사냥을 나갈 때마다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렵과 채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매번 나갈 때마다 귀한 버섯이나 나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사시대 때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운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중세시대 때는 신앙을 통해서 종교적 절대자에게 귀의하거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중세시대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때의 종교적 절대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에게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 가장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직자였죠. 네,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군주에게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의 관계를 보면 농노의 관계, 농노들은 군주에게 복종을 받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군주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어떤 농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군주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산업화 시대입니다.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업화 시대 때 중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에리 브롬 아시나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기술. 자, 여기서 이제 에리 브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화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산업화 이전에는 존재 그 자체,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 때 쓰여진 소설들을 분석했을 때 동사로서 비동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많았었는데, 산업화 이후 단계에서는 have라는 동사에 주목합니다. have. 소유하다라는 거죠. 내 사랑은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유관념의 사랑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중요한 어떤 행복의 기준은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산과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좋은 값비싼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석류 이런 것 등을 선물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산업화 이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산업화 이후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B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네. 여러분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떠올려 보시면 애완동물들이죠. 개나 개, 특히 이제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얘한테 뭐 크게 막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나를 바라봐주고 와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제 막 부비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바라봐주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 그 자체.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미지 주요 국가의 행복 지수 순입니다. 자, 덴마크가 1위죠. 우리나라는 58인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물질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 그다음에 오늘날의 행복 기준 뭐 등이 있는데, 뭐 아까 전에 이제 학습활동 초반 도입부에 여러분들 이런 거 쓴 친구들 많을 거예요. 행복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치킨 이렇게 쓴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야. 혹은 피자. 그렇죠. 주관적 만족감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뭐 남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면 뜨개질 할 때 난 행복하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관적 만족감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하나 더 쓸 수 있겠죠, 뭐 롤. 지금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롤에 온라인 개강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오시고, 자, 그다음에 이건 설명은 교과서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인데, 자,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주로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이렇게 쑥 갈 건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예, 호주가 있고,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쟁이 많고, 특히 요즘엔 내전이 많죠. 네, 국민들이 이 정치적 불안,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실제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예멘의 내전이 있습니다. 5년간 10만 명이 사망했고요. 36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어요. 출처는 KBS 24 코로나의 역설인데 여기서 이제 행복과 관련된 역설 이제 지금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장소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코로나의 역설과 관련해서 이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멘 내전,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의 경우는 정부군, 반정부군, IS 세계 세력이 충돌을 해서 9년간 3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시리아는 3월 6일 날 교전 중단에 합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리비아도 교전을 중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은 굉장히 여기서도 내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방역에 협력을 했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가 지금 행복을 가져오는 또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서 희생된 생명보다 대기 환경 개선으로 20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는데 2달간 PM 수치가 이렇게 감소됐을 때 5세 미만 어린이가 4,000명, 70세 이상 노인 7만 3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도 이제 시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과 또 직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남아공 범죄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코로나는 또 다른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북유럽과 미국, 일본. 자, 이 나라들을 딱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에요? 선진국이죠? 그렇죠? 정치, 경제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해결, 여가 시간과 문화생활의 향유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부탄과 코스타리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거는 국민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근데 경제적 측면에만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행복의 정신적 가치, 주관적 가치를 보다 중시해서 개발과 환경의 보존, 조화 등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자, 국가별 행복 지수 순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2016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6년도 자료입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국가들, 특히 북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행복지수가 높은 이 국가들의 비결은 뭐냐면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58위이지만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복지제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북한에서 조사한 행복지수 자료인데 북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나라 중국이 1위입니다. 100점이에요. 북한은 2위입니다. 98점. 쿠바 3위. 4위 이란.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 뭔가요? 공산국가죠. 자, 18점 미국 꼴찌. 한국 152위.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다르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 재미삼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꼴찌를 기록한 미국. 한국 152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0쪽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건데 북유럽 국가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덴마크,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GDP를 봤을 때 총 조세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을 훨씬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세, 즉 세금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세금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여기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요. 자, 만약에 2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복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도 쉽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료 2번입니다. 부탄인데요. 부탄은 GNH라는 국민 총행복 지수를 만듭니다. 72년 국민 총행복 GNH를 발표하는데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교육, 네, 이런 기준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부탄의 행복 지수를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부탄처럼 우리나라도 실시해서 네, 국민들의 총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료 1, 2에 나타난 노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통점, 국가가 공존,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가치들, 공존, 지속 가능성,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두시고요. 차이점은 뭐냐?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이용한다. 어느 나라? 북유럽은. 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라는 원칙과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합쳐져서 이런 정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평등한 복지를 이뤘다. 하지만 반면에 부탄이라는 나라는 자, 이 종교, 불교라는 전통과 종교를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만약 자신이 행복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말해보자. 자, 이 부분은 잠시 스탑하시고 선생님의 답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자, 다시 돌아와서 국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쟁과 서열 중시의 우리나라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의 행복위원회를 만들자. 행복의 가치를 합의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나치게 경쟁과 서열 중시의 문화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질서를 극복하자. 지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뭐 인서울만 인정하는 인서울권 대학만 나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행복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각 부처와 협업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제도를 개선하자.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확인학습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 조금씩 공부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 1강, 2강 조금씩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 1번. 이 시대에는 행복이 행운과 거의 같은 의미. 사냥을 나갔을 때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 농경이 시작되기 전의 사회. 뭡니까? 그렇죠? 선사시대에. 자, 이번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이유는 뭡니까? 어떤 만족감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적인 만족감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의 기준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는 시대다. 3번.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어떤 편이 아니다?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오늘날 땡땡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어딜까요? 그렇죠? 선진국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역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론적인 결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가장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 수업과 같이 편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했었던 농담이나 뭐 이런 뭐 썰들 이런 것들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수업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